2,700만 원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파묻은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렸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갚아라 이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생겨서 결국 여자친구를 야산으로 유인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굳이 뭐 야산까지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살해를 할 때 인적이 드문 곳을 살해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내가 저 대구 공사 현장에서 돈 다 받으면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제 가는 길에 저 우리 어머니 산소에 좀 들렀다 가자. 왜 갑자기 산소에 들려야 되는지 그건 이해는 안 됩니다만 돈을 하하. 갚을 때. 근데 어쨌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좀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제 갑자기 좀 방심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뭐 수차례 내리치고 살해한 뒤에 인근의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했던 겁니다. 자, 요즘에 이런 살인 사건에서 많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들이 이 SNS 메신저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을 그렇죠.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주변 지인들한테 네. 그 수법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려고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남성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친한테 친구 그 모친한테 딸이 지금 돌아오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갚은 돈을 가지고 부산에 지금 내려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빌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부산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 등등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교수님 진짜 앞서 제목도 나왔지만 2,700만 원 때문에 그것도 여자친구를 정말 나무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270만 원으로도 사람을 갖다 살해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피해자가 바로 여자친구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심적인 부담이 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2,700만 원을 빌려준 게 누굴 보고 빌려줬겠어요? 그 딸을 보고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남성이 그걸 갖다가 갚지 않으니까 사실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뭐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7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갚지 않으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야산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해를 하고 바로 시신까지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계획적인 그런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덤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어떻게 2,700만 원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가. 예. 자, 근데 이 진짜 피고인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저 야산이 바로 자기 엄마의 산소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엄마 산소 쪽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유인해서 둔기로 아이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성 2,700만 원 뭐 어디다 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을 빌릴 때부터 본인은 갚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빌렸던 거고요. 이 남성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지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럴 때마다 항상 진짜 이 되풀이하는 주장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어떤 패턴이긴 합니다. 뭐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 범을 저질렀다는데 실제로 검거되는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부인을 했고요. 미기가 신고를 했는데 CCTV 등등을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최후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이 남자친구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궁하고 추궁을 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우발적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전력을 봤을 때는 우발적보다는 다른 쪽 어떤 계획적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지금 우발적이라고 했던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뭐 지금 산소에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이런 그 살해 행동들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에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고 또
이 피해자도 사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족들도 평생 이 고통을 감내해가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징역 28년을 선고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 사안에서 징역 28년이 과연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고 유족들이 큰 슬픔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정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뭐 이 총평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게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산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선 되게 성스러운 공간 아닙니까? 아니요. 예? 지금 저 방금 그 말씀하신 게 뭐 지난번에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뭐 무슨 그 야구 선수단의 유명한 그 야구 선수 4번 타자가 자기 그 여자친구를 또 살해해서 묻었는데 전부 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산소 근처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살인 사건들을 이게 보게 되면 글쎄요, 그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진짜 그 신성한 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유인해 가지고 살해하고 거기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산소 근처에 묻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건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소름 끼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